학습을 할 수 있는 이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런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의 효율이 커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자, 여러분 중에 삼성 갤럭시 S 가지고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스마트폰 잠시 한번 빌려주실래요? 스마트폰은 먼저 화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타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안쪽에 OLED라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회로와 보드입니다. 보드 위에 모든 반도체 칩들이 이렇게 다 부착되어 있죠.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반도체 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스마트폰 내부로 돌아가 보면 CPU에 달한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고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칩, 모뎀 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D램,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D램이 있고 속도는 느린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랜드 프레시 메모리. 자, 음향이 필요하죠. 음향을 하는 오디오 칩이 있고요.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빼고 보면 전부 반도체 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칩은 정확한 숫자는 모델명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1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은 분해를 해보면 반도체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에 가장 앞선 과학 기술은 바로 뭡니까? 바로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이 휴대폰의 기술 발전은 즉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반도체 칩이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칩이 필요하겠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미래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반도체 기술 분야에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국과 또 빠른 추격국과의 기술 격차를 빨리 버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인재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에서 반도체만 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사실 그 원동력 때문에 지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떤 새로운 봄이 오고 있다. 이제 꽃으로 비유한다면은 지금 거의 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보면은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한 20.8% 거의 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의 수출은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한 70% 차지하고요. 삼성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50%가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호황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제 590cm 부인님이고요. 제가 방진복을 입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진복은 그 본인의 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청정실 내에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찮지만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옷입니다. 이 옷에는 여기 검은색 줄이 있는데요. 제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가 제 몸을 통해 옷을 통해서 바닥으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굉장히 작은 크기의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역할도 합니다. 교수님, 반도체 어렵잖아요.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고. 네. 근데 어떤 분은 그게 판화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판화. 네, 그래서 리스토그래피라는 용어도 실제로 쓴다고, 성판화. 네. 네, 석판화 맞습니다. 멀리 보면은 판화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의 중요한 기술을 영어로 포토, 리토, 그래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토라는 것이 광을 의미하고 빛을 의미하고, 리토라는 것은 돌을 의미합니다. 스톤, 돌을 의미하고, 그래피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석판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그 실리콘이라는 돌에다가 미세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메모리가 1등 계속 해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1등을 하는 거는 확실히 지켜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에서 발명이 되고 생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이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80년도, 90년도는 일본으로 그 기술이 넘어가서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인 강국이 됩니다. 그때 우리 국내에 있는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당시 LG 반도체라는 세계 세 개 회사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서 1990년도 후반에 일본을 물리치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명실상부 지난 20년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로서 살아가 남아있고,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소위 말하는 작게 만드는 기술, 스케일링 다운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케일링 다운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요즘 1년에 뭐 한 1나노, 2나노 이렇게 슈링크가 안 되는 거예요. 스케일링 다운.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작게 만들려는 게 어려워지니까 모로치라는 게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이제 인텔의 공동 창립자인 고든 무어라는 분이 1965년도에 1년에 이 반도체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1년에 2배로 늘어난다. 1975년도에는 약 2년에 2배로 용량이 증가한다고, 용량은 커지고 반도체 소자의 사이즈는 줄여가면서 거기 50년을 이어온 거죠. 네. 삼성전자의 이 가장 작은 크기가 7나노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는 게 5나노미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노미터가 도대체 뭐냐? 0.25나노가 원자의 평균 직경이다. 우리가 아는 원자들이야. 근데 5나노면은 원자가 몇 개 들어가야 했냐면은 20개가 들어가요. 20개. 그러니까 2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원자 20개짜리를 만든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만들기가 점점 그보다 더 주면 더 어려울 테고요. 중국이 추격을 하는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쉬우면은 빨리빨리 차이를 두고 갈 텐데, 요즘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의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중국이
후발업체니까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중국 우한 지역. 최첨단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년 후면 완공됩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입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 요강인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에 관한 그 정책 1번 타자인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반도체 산업 규모를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시켜서 2015년 중국 반도체 산업 규모가 약 3,500억 위안인데 이거를 2020년까지 8,710억 위안. 그 다음 나온 그 반도체 관련 정책 중에 제일 큰 게 그 중국 제조 2020보다 그 13차 5개년 발전 계획이라고 13호라고 중국에서 부르는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반도체 산업을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시켜서 2020년에 이거는 9,300억 위안. 제일 중요한 기준이 그 차급률인데 지난해 중국 반도체 산업 차급률이 약 14%밖에 안 되거든요. 2025년까지 작업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강국을 향한 중국의 열망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중국에서 이슈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GT라고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데 화웨이가 중국 그 최대 통신 장비 업체고 두 번째가 그 GT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7년 동안 미국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어요.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2달 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한 8일 동안 한가를 치면서 주가가 한 60% 정도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GT 같은 경우에 그 통신 장비도 만들지만 뭐 스마트폰도 만드는데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스마트폰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정말 핵심 IT 기술, 반도체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그 긴장감,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됐거든요. 청와대 그 웨이 샤오쥔 이라는 그 마이크로 전자연구소 그 소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반도체 관련해서 제일 좀 권위자인데 최근에 이분이 그 반도체 인재 관련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70만 명인데 지금 30만 명밖에 없다. 2020년까지 40만이 부족한데 이런 반도체 인재를 어떻게 육성을 할 거냐. 이 말대로라면 중국에는 이미 춘천시 인구와 비슷한 반도체 연구 인력이 확보돼 있고 2020년에는 70만 명, 즉 제주도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연구 인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08년 664억 달러였던 것이 8년 만에 2,359억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제가 가본 대학이 세계대학교입니다. 후단대학교,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중국의 그 반도체 핵심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예전에 10수년 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정말 이게 그 반도체 시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비도 좋지 않았고 북경대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는 기본적인 소모품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걸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그런 장갑이나 마스크 이런 것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우리보다도 못하지 않는 그런 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고 새 건물을 지어서 클린룸이라는 개념으로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들어간 학생이 교수님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우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경쟁대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아주 전격적으로 그런 업체들 국내 업체를 키워서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신소재 기반의 신공정을 개발하면 우선은 이게 누구한테 공급되는 겁니까? 삼성한테 공급되고 SK 하이닉스 공급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국과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지? 예.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체를 이제 키워야 된다. 키워야 되는데 혼자서는 절대로 못 크는 겁니다. 반도체의 장비와 소재, 부품의 수준을 높여 조금씩 격차를 벌려나간다. 답은 나와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강 반도체 강국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반도체 업체라는 거는 현대로 따지면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인데 자동차를 다 만드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시피 자동차를 조립하는 회사예요. 현대는. 그랜저 현대가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부품 그다음에 장비가를 사서 그거를 중소기업에서 결국 조달해서 결국 그거를 현대 자동차 내에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도 역시 똑같이 완성품을 만드는 거지. 그거를 사실을 받드는 건 뭐냐면은 중소기업이 받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품하고 소재, 장비 같은 거를 납품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삼성, 하이닉스가 결국 만들게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워낙 첨단 산업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외국 중소기업을 더 많이 썼어요. 같이 일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이루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반도체 굴기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현대 자동차는 빙산으로 따지면은 빙산 꼭대기에 달라있는 거고, 꽃으로 따지면 뿌리의 줄기, 이제 꽃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밑에가 없다면, 뿌리가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CF를 만들었을 때 그 기술이 반도체 소재의 제조에 양산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원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자체의 시제품은 상당히 문제점이 양산에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결국 테스트 장비를 통해 가지고 1차 시제품, 2차 시제품, 이래서 알파, 베타 이런 제품으로 개발이 되면서 결국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야 되고 릴라이블리티 테스트까지 거쳐야 사실 양산에다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제약회사로 본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개발했다,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 약국에다가 제품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동물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실험도 거치고 그 이후에 결국 FDA 같은 데서 판매 승인을 얻어서 우리 약국이라든가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 그런 이 시스템은 지금 우리나라 말고 전에 말씀드린 이 아이맥이라는 벨기에 아이맥하고 뉴욕의 알바니 팹, 이 두 개만 갖춰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갖춰진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장비를 들고 뉴욕이라든가 부품을 들고 뉴욕이라든가 벨기에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많은 장비업체들이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 뭔가 이상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우리가 장비를 들고 뉴욕이라든가 부품을 들고 뉴욕이라든가 벨기에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반도체 부품을 개발하면 그 부품을 비행기를 타고 뉴욕이나 벨기에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에선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한 중견 기업입니다.
유럽의 아이맥이라는 또 컨소시엄 그런 데서 이제 이멀전 장비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어갖고 저희 재료업체들이나 아니면 또 소자업체들이 거의 파트너십 해갖고 1년에 얼마씩 경비를 내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장비를 쓰면서 테스트를 해갖고 그거 갖고 이제 그 진행들을 많이 했고요. 테스트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머나먼 벨기에에서 해야 되면 네. 그런 좀 손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저희 엔지니어들이 이제 가서 뭐 한국에서 샘플을 보내서 거기서 주제를 해갖고 거기에 있는 장비를 돌려갖고 결과를 내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한번 갔다가 오는 게 보통 한 5일에서 한 7일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옆에 있다면은 뭐 하루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한 샘플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누적이 되면은 뭐 몇 달씩 그 차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10개, 20개 뭐 테스트 샘플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몇 달씩 그 기간 차이가 생기는 거겠습니다. 나노팹이 구축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200mm 팹이 만들어지고 나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미 그 당시부터 300mm 장비를 이용한 생산이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는 되었습니다. 결국은 300mm 장비용 부품 소재를 테스트 받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다시 삼성 하이닉스에 찾아가서 좀 테스트를 해주시오. 또는 그 외국의 그 아이맥이라든가 이런데 외국 기업, 외국 공공 인프라를 찾아가서 우리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를 또는 부품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다시 그걸 삼성 하이닉스 국내에 와서 납품하고 이런 불합리한 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됐던 겁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쓰는 웨이퍼는 12인치, 즉 300mm인데 반해 기존의 테스트 시설은 8인치, 즉 200mm 웨이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12인치는 12인치를 위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장비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중소기에 오셔도 여기서 몇 가지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8인치면 요 정도까지밖에 평가를 못 해드리는 거죠. 요 주변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12인치 장비가 필요한 거죠. 현재의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가 웨이퍼의 사이즈가 저기 있는 것처럼 12인치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8인치를 투자를 했단 말이죠. 왜? 10인치에 투자하기는 금액이 너무 큰 거야. 8인치를 투자를 했어요. 12인치로 전환을 해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경기도 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반도체 부품 업체입니다. 2000년에 설립돼 이미 20년 가까이 된 중견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봇과 자동화 부문을 맡아왔습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EFM과 백본이라는 그런 장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로봇이 있어서 웨이퍼를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얘를 안착시키고 웨이퍼의 그 커버를 연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웨이퍼를 한 장씩 꺼내서 천신만고 끝에 신제품을 개발해도 개발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진입장 기술도 어렵고 진입장벽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는데 개발해서 자체 성능 시험하는데 한 4, 5년 정도 걸렸어요. 그게 이제 2011년인데 그게 이제 한 회사에서 들어가서 그 라인에서 테스트하는데 1년. 그리고 라인에서 테스트 끝나고 나서 양산 적용하는데 또 1년.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처음 들어가고 나서 한 3년 후. 시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비즈니스든 아니면 모든 어떤 그 경제 활동이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산화해가지고 양산 적용을 지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다른 반도체 중소기업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테스트 베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것이 쓰일 수 있다 없다라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빨리 결과를 보고 다시 다른 걸 또 찾을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발 기간이 매우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 베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성능 평가팩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성장할 수 있고 중소 스타트업은 빨리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교육이나 그 부족한 사람의 트레이닝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 두루두루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국산을 어떻게 되는가를 쭉 저는 199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장비 같은 경우는 10%에서 20%까지 올라갔다가 오라는 생각하지만 이 범주 안에 있는 결국 한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서도 40에서 한 65%까지 올라갔지만 최근 다시 또 떨어져서 한 50% 정도에서 정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호황을 넘어서 초호황을 누렸지만 그 호황은 대기업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장비와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초호황 속에서도 반도체 소재의 경우는 오히려 국산화율이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페퍼에 들어가는 부품은 그러면 우리 회사는 몇 프로나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작품 말고 이제 구매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 60% 이상을 전부 상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비의 경우 부품 국산화 수준이 10%대인 것도 3분의 1이나 됩니다.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IHS가 발표한 바로는 세계 15대 장비 업체 가운데 우리나라 업체는 단 한 곳뿐입니다. 대부분 미국과 일본 업체입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칩은 굉장히 잘 만들지만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재료, 부품이 필요한데 이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장비 중에도 아주 최첨단 고가 설비는 100%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미국,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보면 재료의 국산화율은 한 40% 정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40%의 재료도 잘 쳐다보면 아주 고가고 아주 첨단 제품이면서 아주 고가인 재료들은 거의 100% 또 미국, 일본,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국내 장비, 소재, 부품체를 빨리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시켜야 됩니다. 12인치 웨이퍼 기반이면서 대기업 엔지니어도 참여할 것. 테스트베드에서 통과한 제품을 대기업은 인정하고 바로바로 도입해 줄 것 등을 중소기업과 학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장비와 부품, 소재 업체를 키워내기 위해 테스트베드가 절실한 상황을 정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품 평가를 원할 경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라는 건데요. 정부는 이것이 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기초 테스트는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그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고객 사이트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고객 사이트로 막바로 가면은 고객도 양산해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내 중소, 중견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평가해주고 그러면은 양산의 시장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 양산의 자체 R&D 시장을 받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저희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고객사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함도 있을 뿐더러 고객사한테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생산을 해서 제품을 해서 이걸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생산 라인에서 검증이 안 된 걸 테스트 안 되는 건 제가 보기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테스트베드가 없으니 아이디어가 있어도 신제품을 원활하게 빨리 만들 수가 없고 대기업은 테스트를 거친 믿을만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없으니 외국 제품을 선호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국산의 모 회사 제품이라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썼을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외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산 썼으니까 그냥 써. 해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정말로 반도체 강국이냐. 이거는 굉장히 다시 들어볼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넘버 1, 2라고 하지만 장비에서 부품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새로운 창조적인 R&D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뭐 현상들이라든지 디펙트라든지 불량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소재나 장비 업체도 같이 레벨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레벨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외국의 소재 업체나 장비 업체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면은 결국 또 그 소재나 장비를 써야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소재나 장비 업체한테 조금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미국도 옛날에 메모리 사업을 했었어요. 다 돈 안 된다고 아시아로 넘겨서 일본하고 한국이 했었고요. 일본도 우리한테 져서 그다음에 우리한테 넘어갔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있을까요? 이제는 중국으로 가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도 높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버린 게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은 지금 위는 버렸지만 밑에는 뿌리는 갖고 있고 줄기는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부품, 소재, 이 중소기업이 없다면은 우리는 뿌리가 없는 그래서 나라의 산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드님들도 다 지금 반도체 전공. 네네네. 여기가 저희 큰아들이고 여기 작은아들인데 제가 30년 동안 반도체 하나만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아빠에게 어떤 그런 게 자랑스러웠는지 다행히 큰아들도 국내 유수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작은아들은 연세대에서 지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는 재고를 몇십억을 그냥 막 다 사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대로 많이 살 수 있고 많이 살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아무런 스펙도 없고 아무런 사양도 없으니까 닥쳐서 그런 거를 좀 SK 하이닉스나 삼성에다가 좀 미리 좀 어필을 해서 그런 걸 좀 제한을 못 하나? 남남이라서 친구같이. 며느리도 그렇고 다 남남으로 생각하니까. 또 공통화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아무래도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좋다가 나쁘면 같이 굶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병상련의 어떤 마인드가 생기니까 좋죠. 네. 대신 또 두 아들이 저를 이어서 하니까 저는 더 이 분야를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또 튼튼하게 정말 국가 경쟁력을 갖춰놔야 되겠다. 왜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대신에 산업체를 가야 되는데 산업체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없고 이 설계 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많이 없고 해서 그 회사 고르기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설계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쪽으로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그래서 저도 30년 했으니까 또 이 친구들도 공부 끝나고 이 분야에서 30년,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고 거기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부심도 있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반도체 산업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 메모리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도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커갔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우리 본의원님께서 상당히 가셔가지고 잘 반영을 해주십사는 보시면 모델 아이트 사업이 있는데 꼭 집어서 산수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1,000억 이상의 반도체 R&D 사업이 지금은 얼마냐? 3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감소. 반도체 부분의 신규 과제 역시 떨어졌습니다. 신규 과제가 줄어들었다는 것, 불길한 전조입니다. 10년 전에 1,000억에서 현재 300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300억은 기존에 하고 있는 과제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새로운 과제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은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과제가 발굴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반도체 분야의 국가 R&D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거의 3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신규 과제를 못 만드는 겁니다. 이 장비는 식각을 위한 공정 장비입니다. 이게 2002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년 이상 된 그런 아주 노후화된 장비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도 반도체 제조 공정상에서 식각을 위한 장비입니다. 식각 장비인데 도입 연도가 1997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이 넘은 장비를 저희가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중고 부품으로 굉장히 여러 번 수리를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장비이고 한 30억 원 정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으로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증한 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사용한 거를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많은 고장이 있었고 저희가 중고 부품으로 이 장비를 여러 번 이렇게 수리를 했고 실제로 반도체 관련한 그 정부의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산에 민감한 것은 대학의 어떤 그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과도 바로 인력 양성과도 바로바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도체 분야 연구비가 감소하니까 그 분야 교수 채용을 꺼려하는 거죠. 석박사 졸업생 수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 연구소에서 그동안 석사를 1,100명을 양성을 했고 박사는 550명 이상 양성을 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세계 최고 컨퍼런스 논문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17년까지 제가 자료를 다 뽑았는데요. 차이나, 메인랜드 차이나. 그러니까 이제 2004년 전에는 뭐 한 편, 두 편, 제로. 이거 없었어요, 여기는.
없다가 2004년부터 이제 뭐 3편, 4편 뭐 이런 수준이고 한국은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여 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10여 편. 파란색이 한국이에요. 또 빨간색이 중국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기다가 중국 등 돈을 한번 딱 넣으니까 훅 올라갔어요. 계단으로. 이 유지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 훅 올라갔어요. 우리 2배 이상 올라. 한국은 요 선에서 요만큼 있을 텐데 중국은 아마 이만큼 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이해되시죠? 그동안 정부 반도체 분야의 정부 R&D 규모가 계속 감소해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정된 국가 연구개발 재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좀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가 잘 나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이 거세고 반도체마저도 우리가 이걸 우위를 빼앗긴다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서 이 반도체의 어떤 격차를 벌릴 수 있는 R&D가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래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해서 조단위 R&D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정부 내에 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세계는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1승은 정말 좀 그전에 모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덕택에 그래도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돌에 1승을 내주고 1년 만에 돌아온 알파고. 알파고는 그 사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약점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바둑 천재는 알파고의 괴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这个我觉得是非常明智的，不然下棋真的是太痛苦了啊，真的是很痛苦，唉。 真的责怪自己。CPU 1200개, GPU 176개, 메모리 14,000개를 쓰는 것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하네. 알파고도 삼성 거를 썼단 말이에요. 제일 빠르니까. 지금 세계는 온통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미래라고 여겨졌던 4차 산업혁명. 이미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 수많은 센서들을 장착해 정보를 모은 후 도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e digital revolution is fundamentally transforming our lives. For Stone Age people, industrial age people might feel the smart age is in end for lack of stones, right? It did, because we were smart enough to discover copper and iron on the ground. And likewise, it's because we're smart enough to discover wireless, cloud, and IoT and blockchains.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폰, 센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폰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have also initiated city physical planning using our GIS system. We've been able to put in place a city addressing model. We are assigning house numbers to properties, installing road signage where there was none. We've planted trees and we've geo-referenced them. And we're also developing an urban land use database to help link that to the services that we offer, as well as the revenue functions therein. E-administration with proximity. These online formalities are aimed at simplifying the lives of citizens of Nice by limiting their trips to the town and to their waiting times. 이 기적들, 대한민국 반도체가 없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빛의 속도, 데이터, 디지털화, 이걸로 하면 이 디지털의 핵심이 반도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출발부터 안 되는 거걸로. 그래서 이 반도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시장이 더 커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는 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아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변혁기이거든요. 지금 무의 법칙이 무너지고 2차 2디멘전의 평면 소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이 도리어 가장 큰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맹추격하는 중국을 똑바로 바라보고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과장된 우려가 아닙니다. 경험에서 배운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습니다. 중국 쪽에서 따라오는 걸 보면은 지금 당장은 허장성세인 것 같아요. 그냥 소리만 크고 따라오는 건 아직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우려하는 것이 예전에 그 LCD가 따라왔듯이 반도체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예전에 LCD가 따라왔듯이. LCD 코리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LCD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올해 1분기 대형 LCD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LCD 시장 점유율은 24.8%. 6년 전에는 5.2%에 불과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술의 난이도 면에서 LCD와 반도체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LCD의 경우 한 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6.251 정도입니다. 반면 우리가 최강인 D램 반도체는 한 개를 만드는데 104일,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는 59일이 걸립니다. 공정 시간이 짧다는 것은 기술의 난이도가 그만큼 낮다는 이야기겠죠. 기술이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중국은 쉽게 따라잡는 겁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는 어떨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데 소요 시간이 약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기술의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LCD처럼 빨리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를 막 생산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나중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자기네가 강국이라고 우겼지만 미국에 있는 장비를 갖다가 사지 못하고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하지만 거기서 반도체 장비를 갖다 공급하지 않으면 생산을 못하고 또 거기 있는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지 안 하면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 누각인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 지금 현재의 반도체 강국의 그런 그 모습이죠. 위에 제조 산업만, 제조 기술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 기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강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장치도 부품도 재료도 함께 같이 성장을 했을 때 진짜 오래 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빨리 육성을 하는 게 결국 10년, 20년 후에는 또 다른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나와줘야지 그 부분이 이제 바톤 터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성장력을,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